의사인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 13가지나 되는데요. 그중에서 60세 이후에 근육을 밤새 다시 만들어주는 것은 단 4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근육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자는 동안 근육이 무너지는 것을 조용히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나영옥님, 59세이신데요. 지난해 무릎이 자꾸 풀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체력이 부쩍 떨어졌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량이 같은 연배에 비해 훨씬 줄어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중요한 비타민 하나가 크게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시작하신 지 몇 주가 지나자 다리에 다시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 중 근육 재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4가지 비타민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드시고 계신 비타민 가운데 사실은 자는 동안 회복을 방해하고 심하면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2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자는 동안 가장 열심히 수리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어떤 비타민을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첫 번째 비타민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타민 D3와 K입니다. 이 2가지는 따로 드시는 것보다 함께 드실 때 훨씬 강력합니다.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칼슘 흡수를 돕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D만 드시면 칼슘이 혈액 속에 늘어나긴 하는데 그게 뼈로 제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혈관벽에 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데 쓰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동맥경화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필요합니다. K는 칼슘을 올바른 곳으로, 즉 뼈와 근육 쪽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죠.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3와 K를 함께 복용한 60대 이상 성인은 D3만 복용한 경우보다 골밀도가 약 23%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골절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고 혈관 석회화, 즉 혈관에 칼슘이 달라붙는 현상도 훨씬 적었습니다. 뼈도 튼튼해지고 혈관도 깨끗해지는 거죠. 근육에 대한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타민 D3는 근육 섬유가 제대로 수축하고 힘을 내도록 돕습니다. K는 칼슘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서 안에서부터 근육을 강화합니다. 밤에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은 이 2비타민을 이용해 근육 조직과 뼈 조직을 동시에 수리합니다. 그러니 저녁에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몇 년째 비타민 D를 드시는데도 골밀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K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3 단독으로는 절반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비타민 B12입니다. 많은 분들이 B12를 뇌에 좋은 비타민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B12가 근육 회복과 에너지 생성에서 하는 역할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에 실어 나르는 것이 바로 적혈구입니다. B12는 이 건강한 적혈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B12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한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점점 힘을 잃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B12 수치가 낮은 고령층이 근력 저하를 경험할 위험이 약 1.9배 높았고 걷기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약 7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성인의 약 17에서 20% 정도는 이미 B12
부족 상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 증상도 없이 말이죠. B12는 신경계 보호에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경 섬유를 감싸는 마이엘린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요. 이것을 유지하는데 B12가 꼭 필요합니다. 마이엘린이 손상되면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거나 경련이 생기기도 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증상이라고 넘기시는데 B12 부족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에서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위장약이나 당뇨약을 오래 드신 분들도 B12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B12 수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혈액 검사를 받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D와 K 부족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뼈나 근육이 자주 아프고 쑤시는 증상입니다. 특히 허리나 다리, 골반 쪽에 이유 없이 통증이 생기면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요. 그리고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느낌도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겨울, 봄 이렇게 6개월 이상은 햇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음식이나 보충제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73%가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 우리 10명 중 7명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12 부족 신호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신다면 B12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진 것 같다는 느낌, 이름이나 약속 같은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입안이 자주 헌다는 것도 B12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느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약이나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오래 드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약들이 B12 흡수를 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님 71세이신데요. 당뇨 때문에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걷기가 불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B12가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B12 주사와 보충제를 시작하신 후에는 저린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부족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밤에 쥐가 잘 난다, 눈꺼풀이나 눈 주위가 자꾸 떨린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거나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든다거나 잠들기가 어렵다는 것도 마그네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졌다거나 식욕이 없다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부족 신호로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상처가 아주 천천히 아문다, 피부에 멍이 잘 든다,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털구멍이 두드러진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아프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잇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이가 흔들리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 보이신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원에 가시기 번거로우시더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면 지금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타민들을 언제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비타민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3와 K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밥상에 나물이나 두부, 생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굳이 특별한 것을 차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한식 밥상이 이미 충분합니다. B12는 공복에 드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밤보다는 저녁 식사 전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일부 분들은 오히려 잠들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드시면 더 편안하게 잠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은 수면이 곧 근육 회복이니까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자기 전에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과 함께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유 한 잔, 혹은 달걀 하나, 혹은 두부,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콜라겐 생성이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그 재료를 미리 공급해 주는 셈입니다. 공복에 비타민 C를 드시면 속이 쓰린 분들도 계시니 가벼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용량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3는 하루 1000에서 2000 국제 단위 정도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K는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B12는 25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은 200에서 400mg, 비타민 C는 500에서 1000mg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는 약이 아닙니다. 식사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본은 역시 식사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식사를 어떻게 하시면 이 비타민들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도 있고요. 우유나 두유처럼 강화된 식품에도 있습니다. K는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 특히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드시던 발효 음식이 이렇게 훌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B12를 별도로 챙기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콩류,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아몬드 한 줌,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접시, 현미밥 한 공기만 해도 꽤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식 밥상에 이런 재료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된장찌개에 두부, 나물 반찬, 현미 섞은 밥이면 이미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이 됩니다. 비타민 C는 피망, 브로콜리, 딸기, 귤, 레몬, 키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도 사실 비타민 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힌 음식이나 저장 중에는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으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님, 63세이신데요. 원래 채소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고기를 즐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부족했는데요. 매일 아침 피망 반 개와 브로콜리 조금을 반찬으로 추가하고 저녁에 아몬드 한 줌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밤에 쥐 나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몰랐을까라고 하셨어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다양하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3와 K는 함께 드셔야 효과가 2배가 됩니다. D3 혼자서는 칼슘을 혈액으로 끌어오기만 하고
K가 있어야 그 칼슘이 뼈와 근육으로 제대로 갑니다. 그리고 B12는 산소 공급과 신경 보호를 통해 근육이 밤새새 더 잘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두 가지 중요한 비타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들으시면 긴장 완화, 수면 개선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마그네슘은 근육 건강에 있어서 훨씬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즉 힘을 주고 푸는 모든 동작에는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근육이 제대로 수축도 못하고 회복도 잘 안 됩니다. 쥐가 나거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자주 생기는 증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뇨제나 위산 억제제 같은 약물은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해서 부족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있게도 모르게 부족한 상태에 계십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한 어르신들은 부족한 분들에 비해 근력이 약 38%더 좋았고 허약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을 보충한 어르신들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 회복의 대부분이 깊은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여러 방면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켜서 더 깊은 수면에 들게 도와줍니다. 바로 그 수면 시간에 근육이 회복됩니다. 또한 칼슘이 뼈로 잘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연조직에 칼슘이 쌓여 경직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그리고 ATP라는 우리 몸의 에너지 단위를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ATP가 없으면 근육이 밤새 회복하기 위한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몬드, 호박씨, 검은콩, 두부, 시금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로 보충제를 드신다면 글리시네이트 형태나 말레이트 형태가 흡수가 잘 됩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수면과 근육 회복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타민인데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비타민 중에서 가장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라고 하면 면역에 좋다, 감기 예방에 도움된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근육, 힘줄, 뼈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이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근육 섬유가 헤어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녹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육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비타민 C가 이것을 막아줍니다.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13영명 이상의 어르신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분들이 낮은 분들에 비해 근육량이 약 57%더 많았고 악력도 약 2배 가까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혼자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님 72세이신데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력이 없어서 자꾸 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석 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활력이 돌아왔다고 10년은 젊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타민 C가 밤에 특히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콜라겐 생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시간에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어야 재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셈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 보충해주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렌지, 피망, 브로콜리, 딸기 같은 음식이 좋고 음식만으로 부족하시다면 보충제로 저녁에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4가지 비타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매일 저녁 드시는 비타민 중에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드시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시는 행동인데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드신 비타민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아침에 모든 보충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후에 이것저것 한꺼번에 드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C는 저녁이나 취침 전에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도와야 하는 비타민들이 아침에만 있으면 정작 필요한 밤에는 몸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비타민을 물로만 드시는 것입니다. D3, K, 비타민 E와 A는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됩니다. 물만 마시고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견과류처럼 약간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칼슘 보충제와 마그네슘을 같은 시간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 경로를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같이 드시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칼슘은 낮에, 마그네슘은 저녁이나 취침 전에 분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커피나 차와 함께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과 칼슘, 일부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을 드실 때는 물로 드시거나 커피나 차는 최소 30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실수인데요. 효과를 못 느끼겠다고 금방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비타민은 약처럼 먹고 바로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쌓여서 몸으로 느껴지는 데는 보통 4주에서 12주 정도가 걸립니다. 특히 D3K는 혈중 수치가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들이 서로 어떻게 도와주는지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D3와 마그네슘은 사실 서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몸에서 활성화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비타민 D를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마그네슘의 흡수도 잘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와 단백질의 조합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 비타민 C가 효소 역할을 합니다. 재료는 있는데 효소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에 단백질과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면 수면 중 콜라겐 생성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B12와 엽산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B12와 엽산은 세포 분열과 적혈구 생성에 함께 관여합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다른 하나의 역할도 제한됩니다. 녹색 채소,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깻잎 같은 것들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B12 보충제와 함께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그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님, 73세이신데요. 퇴직 후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지팡이 없이는 장거리를 걷기 힘드셨고 계단은 아예 피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다가 D3와 K, 마그네슘을 저녁에 함께 드시고 비타민 C는 단백질과 함께 취침 전에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매일 현미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요. 2달이 지나자 계단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오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주 녀석들이랑 동네 산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쁘신 말씀인지 저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처럼 비타민은 하나하나 따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함께 챙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때 D3, K2, B12, 식사 후 또는 자기 전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C 이 타이밍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보충제에 의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은 식사입니다. 우리 한식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건강 식단입니다. 김치와 된장, 두부와 나물, 생선과 잡곡밥, 이것들이 이미 훌륭한 비타민 공급원입니다. 다만 현대 생활에서는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종류가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제로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든 때도 있었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미뤄온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시작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타민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근육 감소증, 우리가 흔히 사코페니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비타민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코페니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서서히 빠지는 현상입니다. 30세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0세 이후에 매년 1.5에서 2% 정도씩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말이죠.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기 어려워집니다. 걷기 힘들어집니다. 계단이 무서워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회복이 아주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것이 그냥 건강 문제가 아니라 존엄하게 나이 드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근육 감소가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 부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올바른 영양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할 경우 근육 감소 속도를 약 41%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반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들이 바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3와 K는 근육 섬유를 지탱하는 뼈대를 튼튼하게 합니다. B12는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본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근육과 관절을 하나로 묶어주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 몸은 자는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근육을 수리하고 재건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님, 58세이신데요. 직장을 막 퇴직하셨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몸무게는 유지되는데 몸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살이 찐 것 같지는 않은데 근육은 줄고 지방이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근육 감소증의 초기 신호입니다. 체중만 보지 마시고 근육량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단백질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비타민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이고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들은 그 벽돌을 쌓는 미장이와 같습니다. 재료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미장이도 집을 지을 수 없죠.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하루 체중 1kg당 약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60kg이시면 하루 약 70에서 90g 정도입니다. 이것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세 끼에 나눠서 드시되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포함하시면 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콩류, 유제품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우리 한식에서 두부찌개, 된장국에 들어가는 두부, 조기구이나 고등어구이, 삶은 달걀 같은 것들이 훌륭합니다. 굳이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식 밥상을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 끼니 골고루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아주 많이 드시고 아침, 점심은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단백질 흡수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세 끼에 나누어서 매 끼마다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과 단백질을 잘 챙기시더라도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 해도 근육 감소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 벽 밀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동작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님, 71세이신데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드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책 대신 집 안에서 의자를 이용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10회씩,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회씩만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녁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C를 챙기셨고요. 3달이 지나자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남편분께도 같이 하라고 권하셨다고 합니다. 운동과 영양, 이 두 가지가 함께여야 합니다. 한쪽만 해서는 반쪽짜리 효과입니다. 자는 동안 근육이 재건되려면 낮 동안 근육을 사용해서 자극을 주어야 하고 그 재료가 되는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들은 그 영양의 핵심 부분을 담당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혈액은 돌고 세포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도 몸은 열심히 수리 작업을 합니다. 그 수리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들입니다. 이것을 챙기시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 E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는 노화 방지에 좋다, 피부에 좋다, 심장을 보호한다고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량이 문제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입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은 여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쌓입니다. 적당한 양에서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용량에서는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고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2011년에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체 사망률이 약 11%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뇌출혈, 즉 혈관이 너무 약해져 터지는 뇌졸중 위험도 더 높았습니다. 근육 회복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는 동안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에는 약한 염증 반응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하루 동안 쓰이면서 생긴 미세한 손상을 수리하는 과정인데요. 이 염증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 E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양의 비타민 E는 괜찮습니다.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것이죠. 문제는 시중에서 파는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님, 69세이신데요.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고용량 비타민 E를 몇 년째 저녁마다 드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멍이 자주 들고 코피가 자주 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액이 너무 묽어져 있었고 비타민 E 보충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후 몇 주 만에 증상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특히 자는 동안 몸이 가장 섬세하게 회복 작업을 하는 시간에 고용량 비타민 E는 그 회복을 멈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비타민은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면역, 피부 건강에 중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티놀 형태, 즉 동물성 원료에서 나오거나 보충제로 만들어진 비타민 A의 경우에는 과다 복용이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용성이기 때문에 간과 조직에 쌓입니다. 적은 양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과량이 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고용량으로 드셨을 때 더 문제가 됩니다.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레티놀 과다 섭취가 고령층의 고관절, 골절 위험을 약 29%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타민 A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어르신들은 골다공증과 뼈 손실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티놀이 과량으로 있으면 비타민 D의 역할을 방해합니다.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해도 레티놀이 그것을 막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셈이죠. 그 결과로 뼈가 더 약해집니다.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레티놀은 뇌 화학에 관여하는데 과량이 되면 밤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은 회복 수면을 방해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당근, 고구마, 시금치 같은 식물성 식품의 베타카로틴과 레티놀 보충제를 혼동하십니다. 베타카로틴은 안전합니다.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레티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몸에 쌓입니다. 유제품이나 계란, 강화식품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미 충분한 양의 비타민 A를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레티놀 보충제를 드실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4가지 비타민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D3와 K는 함께 드셔야 합니다. D3가 칼슘을 끌어오면 K가 그것을 뼈와 근육으로 안내합니다. 단독으로 드시면 절반의 효과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와 산소 공급을 통해 근육이 밤새 더 잘 회복되게 하고 신경 보호를 통해 근력 유지를 돕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흡수가 떨어지니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더 깊은 수면을 만들어 근육 회복 시간을 늘려줍니다. 저녁에 드시면 특히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과 항산화 역할로 근육과 관절을 지켜줍니다. 수용성이라 매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고 근육의 자연 회복을 방해합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정도면 괜찮지만 보충제 고용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는 과량이 되면 뼈를 약하게 만들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식물성 베타카로틴은 안전하지만 레티놀 보충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그 시간에 맞는 영양을 드리면 아침에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근육이 반드시 줄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댓글에 어떤 비타민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혹은 이미 드시고 계신 것이 있는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